방금 소개받은 박중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산강역의 고분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고고학 연구자들이 헌신적으로 오랫동안 해오셨고, 그 결과가 여태까지 알려져 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역사상을 알리는 걸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깊이 있는 학식은 풍부하지 않지만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 영산강역의 고대 문화를 잘 알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갖고 해왔었습니다. 강좌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이채롭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기존에 해왔었던 역사 강좌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으로 역사문화 강좌는 대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가야 정도까지를 많이 다뤘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마한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 지역의 고대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제 다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중원이라든가 탐나라든가 예매까지 고대 삼국을 벗어난 여러 정치체들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다루는 강좌는 아마 흔치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삼국 이외의 비삼국 정치체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해가 좀 더 깊어지셔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이 강좌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한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 마한문화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실 거라고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비전공 일반 시민들께서 왜 마한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이렇게 중요하게 역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이해들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마한 부분은 구체적인 마한에 대한 세부 그 상론 보다도 아직 왜 이게 마한 문제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강좌에서는, 다른 강좌는 한 번씩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지만, 특별하게 이 마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고대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 강의 이후에도 또 두 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마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주로 들으시게 된 것은 아마 시기적으로 1980년대부터 뭐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학계에서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그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영산강유역에 있는 석실본을 통해서 1990년대 이후부터 마한 문제가 우리 지역의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맹 문제라든가 중원 문제라든가 탐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서 지방화 시대라고 하는 것들, 중앙 서울 중심의 이 정치, 경제, 문화의 운영을 벗어나서 각 지역의 그런 발전이라든가 각 지역의 사람들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인식의 변화와 어느 정도 맥이 닿아 있는 학술적인 연구의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물론 중요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고대 역사를 균형 있게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비삼국 정치체들에 대한 관심들도 출발을 했고, 특히 가야라든가 우리 마한 문제는 남아있는 유적이 해당 지역에 광범위하고 뚜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더 부각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대 역사상을 바꾸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알고 있었던 이해의 틀을 깨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고대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접근 방법이 필요한 역사 이해의 새로운 시도,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명상록인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진실과 사실에 접근해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편견과 관점의 경사를 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경계해야 될 왜곡과 편견을 벗어나서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사실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분이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고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고대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우리의 그 한반도의 영역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거대한 유라시아 반도의 끝부분에 붙어 있는 작은 땅덩어리로 보입니다. 중심은 위에 있는 대륙,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중심으로 돼 보이고 우리는 변방에 서 있는 작은 땅덩어리로 보이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걸 바꿔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그 거대한 유라시아 반도는 우리의 땅 밑에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프론티어는 넓디 넓은 대양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렇듯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역사에 대한 사실 인식이 혹시 편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 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한이라고 하면 한반도 서남부 지역,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에 펼쳐져 있는 54개 작은 소국들의 연맹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마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마한이라는 정치체를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한 부분이 1980년대부터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라북도 일부 지역과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이 마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었던 유적이 있습니다. 나주 반남고분군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이 결국은 다른 많은 유적들과 합해서 마한 문제를 새롭게 봐야 된다는 관점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진은 나주 반남고분군의 덕산리 왼쪽에 있는 게 아마 덕산리 3호분이고요. 오른쪽에 덕산리 4호분이고 그 사이로 이제 5호분 이렇게 보이는 그 덕산리 3호분의 멀리서 보는 원경인데 이 나주 덕산리를 비롯한 신천리 그리고 대안리 지역에 지금 약 20개 정도의 고분이 남아 있는데 이 나주 반남 고분군이 가장 먼저 유적으로서는 마한 문제를 학계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반남고분군은 봉토고분인데요. 봉토고분이라고 그러면 이제 흙을 이렇게 싸서 만든 겁니다. 봉토고분하고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분은 이제 적석총 같은 것입니다. 돌을 싸서 만드는 것과 뚜렷이 이제 다르겠죠. 이 반남고분군은 봉토고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반남고분군이 발굴된 게 지금으로부터 약 105년 지났습니다. 1917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파견한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와서 이제 이 고분을 조선 고적조사의 일환으로 팠는데 1917년도에는 이 마한이라고 하는 정치체에 대해서 인식이 지금보다도 오히려 현저하게 없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곡정제이를 비롯한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이 고분을 팠는데 머물다 간 것이 딱 10일이었는데 도중에 폭설이 계속 와서 발굴 조사를 많이 못했어요. 못하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기간은 약 8일 내지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10개의 고분을 팠습니다. 하루에 한 기 정도를
발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발굴이 아니고 이제 보물찾기, 보물찾기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래도 사진도 찍고 도면도 그리고 했어요. 그 와중에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1917년에 처음으로 발굴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고분 안에서 이 금동관이라고 하는 위세품이 처음으로 나온 유적입니다. 신촌리 고분에서 나왔는데 경주에서도 이 금관청에서 금관이 발굴된 게 그보다 3, 4년 뒤였으니까 그때 당시 학계에서 받은 그 충격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받았었던 의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분과 관련해서 가장 큰 놀라움은 왜 이게 여기가 있느냐는 거죠. 왜? 이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물이고 고분을 만든 사람들의 위세를 떨치기 위한 정치적인 건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덕산리 3호분 같은 경우는 밑변이 한 35m 정도 되는 그 큰 거대 고분인데 이러한 고분은 우선 그 고분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동원력이 있어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정치체의 지배나 간섭이나 조봉 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독자적인 세력의 지배 계층만이 세울 수 있는 무덤입니다. 그런데 아까 1917년도 단계에서 비삼국 정치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왜 이러한 기념 건조물이 이 지점에 있는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었고 새로운 사실이었었던 것이죠. 이게 그때까지만 해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는 이게 마한에서부터 시작된 정치체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백제였었던 거예요. 백제였었던 것이라고 알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록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백제번기의 시조왕대의 기록이 있는데 김부식이 쓴 기록은 백제번기 시조왕 27년 AD 9년에 마한이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봉기 시조왕 때 이후에 의자왕 때까지 백제 660년 기간 동안 마한은 삼국사기의 기년대로 설명대로라면 마한은 우리 한반도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 기록의 영향으로 1960년대에 마한에 대한 문헌사학계에서 새로운 견해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제 역사 중에 651년 동안은 마한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념물이 영산강 유역에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채롭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관심이 시작됐지만 이제 제반 오늘날과 같이 문헌사학계라든가 고고학계에서 각 지역에 있는 각 비상국 정치체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지식에 닿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나주 반남 고분군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백제 고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박물관 들어갔을 때가 1987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본 책이 공교대학교에 근무하시는 안승주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백제 토기도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이 반남고분군에서 나온 옹관을 비롯한 모든 토기들 이건 그냥 백제 토기로 백제 토기도록 안에 그냥 들어있었던 거예요. 백제 것으로 이제 그냥 다 이해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진 고고학자나 문헌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바뀌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고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모르고 지나쳤었던 뭐 가야에 대해서는 뭐 이 전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역점적으로 연구도 오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5년 동안 해왔지만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이 마한 유적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가치,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관점들이 새롭게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듯이 이게 아까 봉토고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분을 이게 이제 흙을 쌓아서 그 흙 속에다가 이제 옹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매장 시설을 넣는 그런 고분이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강 유역에 있는 전형적인 백제 고분
뭐 백제고분은 또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만은 돌로 만들어 놓은 이 적석총과 기본적으로 구조부터가 전혀 다르고 문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 체계라든가 학계의 동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백제의 고분으로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쳤던 것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석촌동에 있는 전형적인 백제 이제 기단식 적석총입니다. 완전히 그 문화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고분의 구조가 백제와 다르면 그러면 정치체도 백제와 다른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사회의 전통적인 무덤쓰기 양식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오늘날 백제와 마한 관계에 있어서도 전문 연구자들의 적지 않은 숫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논쟁의 대상이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의 내부 구조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화 내용 자체가 백제의 일반적인 사회 풍습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고 거대한 봉토 고분을 만들 수 있는 독자적인 통치체, 독자적인 통치 영역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의 존재가 없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려운 세력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이것은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 안에 부장되어 있는 위세품들,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무덤의 주인공의 정치 사회적인 위치를 과시하기 위한 위세품들이 그 속에서 대거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이제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출토된 이제 금동관이라고 했던 금관을 포함해서 이러한 최고 통치자 계급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반남고분군에 주로 이제 신촌리 고분이라고 하는 탁월한 고분에서 나왔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백제 중심으로 여기를 보려고 하는 연구자들은 신촌리 고분에서 나온 금동관 같은 경우도 백제 왕이 하사한 거 아니겠는가? 네, 봅니다. 이걸 사여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 사여론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이제 그 비판하는 입장인데 이 형식 자체가 이게 판이하게 달라요. 이 전형적인 백제 공주 수촌리에서 나온 이러한 그 금동관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 있는 곡갈 모양의 이른바 내관이라는 것하고 외부의 장식이 붙어 있는 일체형입니다. 수촌리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부장리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고흥 안동고분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바다 건너서 일본에서 나온 백제계 무덤에 나오는 금동관, 이른바 백제 왕이 사여했을 만한 금동관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외적으로 이 나주 반남 신촌리 고분 을관춘토의 금동관만은 이렇게 내관과 외관이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이제 곡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상투 부분을 덮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외부를 둘러쌀 수 있는 입식이 서 있는 이 외관이 별도로 제작이 돼서 이게 두 개가 조합이 돼서 독특한 왕관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신라 금관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이건 형식 자체가 독특한 것입니다. 신라 금관은 이른바 출자형이라든가 녹각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옆에 서 있는 입식들만이 강조되어 있는 외관 중심의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은 나주 신촌리 고분이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백제 계통의 백제 왕이 하사했을 법한 금동관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게 뭐 5-6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나야 고분과 같은 일본에서 발굴된 백제계 무덤에서 나왔고 예외 없이 통일된 형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주 반남면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이렇게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식의 차이가 반남 고분군의 축조 세력이 백제의 중앙의 통치권과는 다른 구분되는 통치 영역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해주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7년 조선 총독부 고적 조사단 사람들이 와서 이 고분을 이제 둘러보는 모습이죠. 야스이 세이스를 비롯한 4명의 고고학자들이 왔는데, 사실은 고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이제 야스이 세이스 한 사람이었었고, 나머지는 측량기사, 뭐 사진을 찍는 사람들, 또 행정 이런 사람들인데,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둘러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만은 폭설이 와가지고 폭설 속에서 이어가면서 7개의 고분을 이제 파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백제의 중심도 아닌 곳에서 이러한 최고 통치자 계급의 무덤과 출토품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사를 다 못하고 갔는데 조사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그 나주군청에 가서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출장을 다 마치고 나중에 가서 돈을 뭐 내려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발굴에 필요한 그 도구들 삽, 꽃갱이 이런 것들도 반남면에 가서 빌려서 이것을 파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반남 고분군에 대한 발굴이 이렇게 발굴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마 조선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오른쪽 사람이 아마 조사관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한 유적이 지금 남아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개 정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대할리 고분군이고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촌리 고분군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덕산리 고분군이었고요. 아까 사진에서 본 그 부분은 여기 덕산리 3호분에서 6호분 쪽을 보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일제시대 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보고한 기록에 의하면 약 50개에 가까운 고분들의 분구가 확인이 됐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개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경작에 의해서 하나씩 없어져서 30개 정도의 고분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1917년도에 50개 정도에 남아 있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연대는 지금 대략 400년, 500년, 4세기에서 6세기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1500년 전에는 아무리 적어도 100개 이상의 거대 고분이 이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반남 고분군과 문화 성격이 비슷하고 연대도 비슷한 일본에 있는 요시노가리라고 하는 유적인데 저렇게 반남 고분군처럼 발굴이 돼서 정비 복원이 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관광객들 모습이죠.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당시 사람들이 살던 집자리, 고고학에서 말하는 주거지라고 하는 집터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터를 기준으로 해서 집 모양을 흉내내서 만든 일본의 고대 토기를 기반으로 그 집터에 남아있는 평면 형태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그 고대 가옥들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십 채의 그 고대 야요이 시대의 집들이 복원이 돼 있어서 여기는 그야말로 반남 고분군처럼 무덤도 있고 집도 있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살던 터도 있고 또는 정치 지배자가 살던 최고 통치자의 건축물도 있고 유적의 성격이 종합적으로 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반남 고분군은 지금 남아있는 게 딱 무덤밖에 없습니다. 무덤밖에. 아직까지도 반남 고분군 50개 이상의 거대 고분을 만든 사람들이 살던 집자리를 확인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암마을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지금 성암마을이라고 지금 부르는 곳인데 이 성암마을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몇 차례 발굴을 해서 삼한시대보다는 시대가 떨어진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의 유적의 흔적은 일부 발굴했었는데 그 당시의 집자리를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뭐 귀신들이 와서 뭐 만들어 놓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을 리가 없고 분명히 사람들이 만든 건조물인데 지금 우리의 그 고고학계가 이 사람들이 살던 취락지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락양, 로양이라고 하는 역대 6대 그 왕조의 수도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 가서 보면 그 왕궁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성벽에 해당되는 것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의 그 시가지 부근에가 분포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서 묻힌 무덤 저쪽에 복망산이라고 하는 쪽에 한 10km쯤 떨어진 먼 언덕에 이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남 고분군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무덤도 이 무덤의 그 분포의 내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일정하게 떨어진, 뭐 제가 느끼기에는 남쪽 조금만 가면은 영암 시종과의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나주 반남과 영암 시종 사이에 어디쯤에가 대규모 취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도 고고학계나 역사학계가 발굴을 못 오고 있습니다. 마한과 관련된 역사 복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1917년도에 일본 고고학자들이 와서 하루에 고분 한 기씩을 파고 간 뒤에 이 고분이 본격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발굴된 것은 일부 부분적으로 무덤의 범위를 파악하는 그런 조사는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발굴된 무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판 무덤은 신촌리 고분 하나뿐이에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기획을 해서 팠는데, 그때 몇 달에 걸쳐서 제대로 이제 한번 다시 팠던 거죠. 아까 일본 사람들이 팠던 것을. 금동관이 나온 중요한 유적이니까 거기를 팠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신촌리 9호분 이후에 덕산리 3호분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다시 그 봉토를 절개해서 봉토의 토층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도 부분 발굴입니다. 전면적인 발굴이 아니고, 이런 발굴의 이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적을 종합적으로 왜 드러내지 못하고 무덤만 가지고 이 유적이 별것이 있니 없니, 경쟁력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뭐 저도 있을 때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해왔습니다만은 충분치 못했고요. 혹자는 유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유적이 별 볼 일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경작을 하면서라도 나타났으면 좀 나타났을 텐데, 유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유적이 없을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만든 기념 건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았었던 주거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없을 리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혁신산당 건축 과정에서 발굴한 집자리인데, 굉장히 큰 집자리입니다. 아마 보통 일반적인 피지배자 서민이 살았던 집자리는 아닌 것 같고, 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살았거나, 이 안에서 제사용 토기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쓰는 토기들이 나온 걸로 봐서 뭔가 신앙이라든가 의례에 관련된 역할을 했었던 그런 건조물일 수도 있겠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 집자리인데, 이런 집자리들이 공단을 만들려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걸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주 반남고분군에서 아마 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는 걸로 봐서 아직도 땅속에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다 파서 저게 아까 50개의 거대 고분을 만들 정도 같으면은 하나의 고분을 만드는데 100명이 달라붙었다고 생각하면 몇 명 정도가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았었던 대취락이었을 텐데, 그 취락의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하고 분명히 여기는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있었다, 이런 정도로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렇게 그걸 집자리를 토대로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었던 취락이라든가 정치 지배자의 거소라든가 또는 제사를 지냈던 제사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일본의 요시노가리 같이 이렇게 종합적인 복합 유적을 다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연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활용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경제적인 관광객 유치도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적이 있기 때문에 유적으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해왔는데, 그래서 마한에 대한 것을 새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대해서는 학교 시절부터 많이 듣고 보고 배웠고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시간의 창을 하나 더 올라가면 거기서 펼쳐지는 삼한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는 도통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한시대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마한이 중요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바뀐 삼국시대에서는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은 동쪽에 있는 신라가 고구려 백제의 정치체를 파괴하고 최종 승자가 됐지만 삼한 단계에서는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삼한에서는 삼한의 역사를 알려주는 삼국지라든가 후한서의 기록이나 거기에서 비롯된 거의 대부분의 기록을 봐도 삼한 단계에서는 마한이 중심입니다. 경기, 충청, 전라의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 분포해 있었던 마한이 중심이고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에 있었던 진한이라든가 변한은 종속적인 정치체였습니다. 이거는 후한서의 기록에도 그렇고 이 진한이라든가 변한 사람들은 중국에서부터 중국의 진나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노역, 노동력의 증발, 군사력 증발 이런 진역이라고 부르는 고역을 피해서 한반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주해 왔을 때 이미 마한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형성이 돼 있었고 마한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동쪽, 동남쪽 땅을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살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삼국지 후한서 기록을 보면 진한이라든가 변한 사람들은 스스로 서서 왕이 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마한 사람들이 가서 그 왕 노릇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한이나 변한 사람들이 외부에서부터 옮겨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한의 제어를 받고 지배를 받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한서가 인용한 위략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한으로 우리의 역사적인 눈을 조금 올려서 보면 한반도의 서남부가 당시 한반도 남부 역사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선 좀 아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과거 고대 역사를 구성하는 시대 중에서 두 개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보다 좀 올라가면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역사 시대라고 안 하고 선사 시대라고 그러죠. 역사 이전, 기록이 있기 이전 시대라고 선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이른 시대를 비롯해서 그 앞에 있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역사 시대 이전 시대라는 의미로 선사 시대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 시대는 삼한 시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록이 지금 너무 적다고 답답해 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기록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고대 역사의 시작은 삼한 시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가 삼국 시대인데 두 시대를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우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국 시대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삼한 시대가 없이는 삼국 시대가 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삼국 시대의 역사는 삼한 시대를 토대로 해서 그 뿌리 위에서 꽃이 핀 것이죠. 오히려 그 뿌리에 해당되는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삼한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우리 민족의 원형질이 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집단적으로 삼한 시대의 문화에 대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편견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견의 뿌리가 고려 인종 때 1145년에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의 고대 역사 삼한시대와 삼국시대를 분리해서 볼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신라는 기원전 58년인가요? 그때 세워져서 668년에 한국을 통일했다고 나와 있고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출발을 해서 660년에 나당연합군에서 망했다고 나와 있고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국시킨 그 두 나라의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해당되는 기원 전후부터 660년 7세기 후반까지 한반도 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만 존재했었던 같이 느끼도록 책의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원 전후부터 300년까지의 시간은 사실은 고구려 백제 세 나라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한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보려고는 눈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삼한 사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한에 대한 독자적인 기록이라든가 권위를 갖는 책이 없기 때문에 기원 전후부터 3세기까지 역사에 대해서는 그것도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 세 나라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세기 이전, 백제로 말하면 고이왕 이전의 역사의 판도를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나중에 가서 패권을 장악한 백제의 관점으로 또 나중에 가서 패권을 장악한 신라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전혀 다른 역사상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삼국사기에 신라 건국연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7년에. 삼국통일은 668년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삼국사기를 이렇게 뒤져보면 대가야가 가야의 여러 나라 중에서 대가야가 멸망한 연대가 56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가야는 아마 삼국의 신라의 역사보다 더 깊은 연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명실공히 낙동강 유역에서 오로지 하나의 패권만을 행사한 시기는 얼마 정도 됐겠습니까? 668년에서 562년을 빼는 것입니다. 약 100년 남짓 정도의 기간만 낙동강 유역에는 신라라고는 유일 패권국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의 700년에 가까운 시간 중에서 100년만 신라 전성시대였던 것이 물론 뭐 전성시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과장된 것이겠지만 그러면 이 560년 동안 존재했었던 대가야의 존재는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불만을 갖는 게 가야사에 대한 복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한이라고 하는 정치체가 어떤 정치체였는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바로 이 기록입니다. 이게 이제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백제본기, 백제 왕이 이제 뭐 30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왕인 시조 원조왕 때 27년에 이때는 서력기원으로 서기 9년입니다. 9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백제 시조 원조왕대라고는 아주 이른 시기에 백제가 마한을 쳐서 마한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래된 과거의 시간이죠. 백제가 이 뒤로도 651년이나 전속하다가 나당연합군에 망했기 때문에 백제의 전 시기를 통해서 매우 빠른 시기에 마한을 없애버렸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기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결국은 백제가 언젠가는 마한을 병합을 시킨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경기 충청 전란 쪽에 나중에 결국은 백제 영토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 속에서 나와 있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시간입니다. 언제 그랬는가에 대해서 백제 사람들은 마한은 시조 원조왕 때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제 마한은 수멸, 저 밑에 그 제일 마지막 한문 원문이 이제 드디어 마한은 멸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한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원산이나 금연이나 두성에서는 그 농성전이 있었던 걸로 봐요. 성 안에서. 그게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갔습니다. 굉장한 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요 뒤에는 또 마한 부흥운동이라고 불릴 만한 우곡성의 맹소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도 일으킵니다. 마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한은 이때 망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에요. 근데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기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도
해방 이후입니다. 해방 이후에 와서야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걸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한 분이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좀 이상하다. AD 9년에 설마 백제가 마한을 병합을 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쭉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고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정복 군주가 있었는데 백제 그때 가서야 마한의 이제 모든 영토를 다 정복한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게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그분의 논문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록의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발표하기 전까지 무려 1145년에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가 나온 이후에 1960년까지 거의 한 800년 정도? 그 전에는 삼국사기도 없었으니까 더 아득했을 거고요. 김부식이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다 깬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 해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득해갖고 망연자실하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삼국사기 그 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조차도 없었던 것이고 1145년에는 이런 역사상이 무려 800년, 900년 동안 내려오다가 1960년대 이병도의 논문에 의해서 마한은 근초고왕대에 멸망을 한 게 맞다. 그것도 이제 우리 기록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일본석이라고 하는 기록에 나와 있는 일본석이 신공기의 기록을 갖다가 백제를 중심으로 이 기록을 해석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병도 선생이 마한 이 완전히 망한 거, 특히 노령산맥 남쪽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 광주 전라남도 일대에 있는 마한까지 완전히 복속한 것이 근초고왕대고 그게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 369년인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로운 게 있어요. 그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여태까지 유사 이래로 쭉 마한은 이미 백제 시조 원조왕대인 까마득한 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망해버렸다고 믿고 있었던 데에서 처음으로 1960년에 이병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상이 바뀌게 됐는데 그때 무려 마한의 존속 시기가 서기 9년에서 369년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공교로운 게 369년에서 이 9년을 한번 빼보세요. 360년이 늘어난 겁니다. 마한의 역사가. 일거에. 360년이 내려왔는데 이 360년이라는 연대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굉장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은 시간의 길이를 대개 재면 100년, 200년 아니면 뭐 짧게는 한 50년 단위로 큰 시간의 연대를 센다든가 계산할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60년 단위로 한 시대를 계산했습니다. 사람도 대개 한 60년 정도 살다가 그 정도 되면 자연적인 수명이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무튼 중국에서 만든 주역에 의해서 60갑자에 의해서 하나의 시대를 계산했습니다. 근데 일본석이 신공기 기록을 가지고 이 해석을 바꿔놓고 보니까 이게 360년에 갔는데 이게 6갑자인 거죠. 6갑자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연구 대상인데 뭔가 까마득하게 먼 시간으로 올려서 써놓은 것 같다는 것이죠. 이 기록이. 구체적으로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삼국사기의 이 기록을 쓴 원 기록자가 구체적으로 AD 9년이라고는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까마득하게 우리가 올려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오랜 시간 옛날에 마한은 사라졌다.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가라는 거죠. 이 AD 9년이라는 시기는 실체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기에 마한이 멸망했다고 196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기원 전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잡혀야 되고 이게 바로 잡혔고 근데 369년이 다냐? 거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발굴을 쭉 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369년이라는 설이
지금으로서는 교과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마한의 멸망 시기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알아보니까 다른 기록도 있고, 땅속에서 나온 유적의 양상은 369년으로는 턱없이 설명할 수 없는 더 오래된 마한 유적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한 유적의 대표 주작격이 아까 사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나주 반낭고분군이나 다시면에 있는 보감리 고분군들, 이런 고분들로 상징되는 영산강 유역의 원관 고분들인 것입니다. 마한 존속의 하한연대, 마한이 언제 멸망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쭉 모아놓은 것입니다. 백제본기의 첫 번째 시조대를 보면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 기록이 우리 역사에 거의 2000년 동안을 우리에게 마한에 대한 역사상을 주입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삼국사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역사책인 그 진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국의 25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있는 진서를 보면 삼국사계는 이게 9년에 AD 9년에 원조왕 27년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계속 마한에서 사신을 파견해 오는 기사가 있어요. 또 이건 뭐냐?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의혹은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게 290년까지 사신들이 오거든요. 이 서진 진서에 나와 있는 마한 사신들이 몇 년에, 태강 몇 년에 마한에서 사신을 보내왔고 방문을 거쳐왔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록이 나와도 이것을 마한 54공 중에 백제도 하나였기 때문에 백제가 이미 주도권을 장악했을 것이고, 이때 마한 사신 파견 기사는 이 백제 사신이었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기록을 갖고 있다가, 이런 기록도 있다가 1960년대 이병덕 선생에 의해서 369년에 마한이 멸망했다는 것으로 일거 마한 역사가 육각자가 내려가게 됐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통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설이 돼서 역사교과서, 또 중학교 같으면 사회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한은 근초고왕대, 전라도 일대에 있었던, 남해안 일대에 있었던 마한까지 백제가 정복해서 마한이 이때 망했다, 없어졌다. 백제가 남해안까지 영토를 이때 넓혔다, 이렇게 바꾼 거죠. 우리 학계에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369년에 백제가 영산강유역과 남해안 일대까지 완전히 영역을 직할 영토같이 편입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이 옹진천도를 전후한 시기로 좀 보는 분들이 지금은 꽤 이제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롭게 지금 보게 된 기록이 양지공도, 거기 안에 백제가 양나라에 이제 백제 사신이 가가지고, 무령왕 때인데요, 각국에서 이제 양나라의 사신들이 오는데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나라에서 이제 좀 기록으로 해놓고 백제 사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가 백제가 자기 주변에 9나라의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들의 영향을 받는 작은 나라들이다, 방소국 9개를 설명을 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신라도 들어있어요. 신라도 들어있고, 가야에 뭐 5개 정도, 뭐 고령 쪽에 있는 거라든가 합천 쪽에 있는 거라든가 쭉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그 끝부분에가 아마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하는 것 같은데, 지미하고 마련이라고는 두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 나라가 그 9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라, 뭐 사라, 다라, 뭐 쭉 나오는데, 지미, 마련, 하칭나까지가 우리나라 옆에 있는 방소국이다. 방은 곁에 있다는 뜻이고요. 백제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다 명기하면서 이 두 나라를 명기했는데, 이 두 나라의 지명이 아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될 연구 대상입니다만은, 이 지미는 일본서기 아까 기록 나왔었는데, 이게 그 일본서기 기록에 전라도에 있었던 마한 나라라고 언급되어 있는 중심국이 친미다래인데, 그 친미다래하고 이 한문 음미 비슷한 것 같고, 마련도 아마 그 언급되어 있는 위치로 봐서 그 옆에
아마 저거는 나주 영암인 것 같고, 이쪽은 아마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영광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이쪽인 것 같은데, 이 여기가 백제 옆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다. 이렇게 양나라에 가서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양지공도 기록인데, 그 기록에 보면 여기가 직할 영토가 됐으면 자기 나라 옆에 자기 직할 영토를 갖다가 저기가 우리 옆에 있는 작은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기록까지도 이게 백제가 노령산맥 이 남지역은 직할 영토화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백제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백제 사신이 양나라에 가서 허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린다면 자기 직할 영토를 갖고 허세를 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거의 반독립적인 나라를 자기의 영향을 받는 방소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세를 부린 것이지, 이거는 허세를 부린 것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록 때까지도 아마 그런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계에서 보는 나주 보감리 사모분의 석실온관이 나오는데, 뒤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요 석실온관은 석실 속에가 온관이 들어있어요. 석실분하고 온관묘가 섞어지는 대단히 독특한 무덤입니다. 근데 요 연대를 지금 또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포에서 활동하신 연구자분께서는 백제가 웅진으로 한번 왔다가 거기가 좁으니까 한 번 더 수도로 옮기지 않습니까?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옮기는데, 사비로 옮길 때 그 무렵에야 마을은 완전히 병합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합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마 양지공도 기록을 무시할 수 없는 물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주 보감리 일대의 석실온관의 연대, 나주 보감리 일대의 온관이 거의 300년 동안 하나의 봉분 안에 쫙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300년 사이에 문화의 변천이 한눈에 다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고분입니다. 그 보감리 사모분 안에서 고분의 양식이 백제 양식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그 유물, 백제 사람들이 머리에다 꼽는 은화 관식, 이런 게 딱 나오는 시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뭐 저는 이 520년대, 520년에서 멀지 않은 520년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은하관식 나온 게 550년대거든요. 그래서 감안한 겁니다. 5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제가 660년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어요. 뭐 부흥운동도 3년 정도 있었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냥 부수적이니까 빼고, 그 보면은 백제의 마한 노령산맥 이 지역에 영산강 남해안까지 완전 병합은 530년. 그러면 백제가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을 우리가 이렇게 196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이런 시기에서부터 이 백제의 마한 병합이 530년대로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되면, 백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상으로 경기 충청 전라 일대를 완전히 영유했던 기간은 130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680년 정도 기간을 한반도의 서남부에 백제 하나의 정치체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이러한 기록에 근거가 있었고, 그 기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의 변천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건데, 이 369년설은 이미 영향력을 많이 상실했고, 그랬으면서도 아직도 교과서상에 등재가 돼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삼한시대도 중요하다, 삼국시대만 가지고 우리 고대 역사를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삼한시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입니다. 삼한시대는 사실은 이제 아까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선사시대는 이제 문자 기록이 없어야 돼요. 문자 기록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게 딱 문자가 글자 하나가 딱 나온다 그래서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딱 짠 하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문자 기록이 등장하면 그때부터는 역사시대가 됩니다. 이제 역사시대가 바로 된 첫 번째 시대가 사만시대인데, 사만시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이 처음으로 기록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나주 반남 고분군의 덕산리 고분군을 보면서 왜 여기에 이런 고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느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이것은 마한에 대해서 노령산맥 이남쪽에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사람들이 조금 더 연고를 갖고 마한에 대해서 가져야 될 질문이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한민족 전체가 가져야 될 질문인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우리 자신의 원형질, 문화 원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쓴 책은 남아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쓴 책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최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그것을 기초로 했었던 참고 문헌들이 있어요. 원래 삼국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라고 부르는데, 구삼국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뭐 백제본기도 있고, 뭐 그래서 백제신찬도 있고, 일본 서기에 보면은 책 제목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기록한 역사책은 삼국사기부터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쓴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역사라든가 땅덩어리라든가 사람들의 옷 매무새라든가 뭘 먹었는지,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무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성격은 어땠는지, 뭐라고 놀았는지, 뭐 신은 어떤 귀신을 믿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우리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원래 모습을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최초의 기록입니다. 그게 지금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죠. 이게 이제 최초로 기록된 한국 민족 문화의 프로토타입을 다 담아놓은 것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미발달된 것 같은, 약간 좀 미개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같이 적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중국은 다 문자를 가지고 문자를 기록하던 시대인데, 여기는 글을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기록이 다소 왜곡되고 편견을 갖고 써 있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입니다. 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떠나서는 도저히 우리의 가장 이른 시기의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것이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가 마한과 진한과 변한이었었고, 마한과 진한과 변한 중에서 마한이 가장 중심되는 토착 세력, 거기에 토착민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진한과 변한 사람들은 이주민들이라고 적어져 있고, 마한은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 진한과 변한 사람들이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으려고 사람들 징발해가고 막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고 그러니까 도망을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고조선 지역을 통해서 내려오니까 마한 왕이 저기 살아라. 백제도 그렇게 내려옵니다. 고구에서 이제 갈라져 내려오죠. 마한 왕이 백제 원조왕한테 거기 한국 이제 한강 유역에서 살아라. 땅을 이렇게 떼주는 거죠. 그때의 상황이 한반도 안에서 마한이 말하자면 코스모폴리탄적인 중심국가로서 기능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마한 문화를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웠었던 사실들은, 아까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마한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 학계에서 연구가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은 정말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익히 들었지 않습니까? 삼국지 위지 동의전 많이 들었죠. 그게 뭐 그 내용이 이제 뭔지를 원문을 다 읽어보고 하실 기회는 많지 않았겠지만 왜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 같은 것들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삼국지는 위, 촉, 오 세 나라의 역사입니다. 위를 이제 정통 국가로 봐서 위에는 이제 세가가 있지만 나머지는 이제 열전 같은 걸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삼국지 세 나라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위에 대한 역사가 위지겠죠. 근데 삼국지에 위지만 있을까요? 나라가 세 나라인데 촉지도 있겠죠. 또 오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촉지나 오지에 대해서는 잘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촉지나 오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오지의 주 대상인 절강이라든가 강소성 이런 지역은 우리 한반도하고도 좀 가까워서 양자강 일대를 통해서 한반도 남부라든가 일본 열도와의 아주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데입니다. 이런 데 나와 있는 인간들의 인간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중국 사람들 이야기지 뭐 그 글도 모르는 그 마한 사람들이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고 북쪽으로는 그때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사군 중에 예성강 유역 일대까지 내려와 있는 게 대방이라는 나라인데 대방군의 중국 관리들이 이 적어놓은 정보를 가지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 쓰여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이 위지는 그렇고 남쪽으로 오나라와의 교류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삼국이 시작되기 이전에 후한 때부터 또 후한이 시작되기 이전인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그때부터 밀접한 중국과 한반도 남부 일대와 일본과의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중국 동전들입니다. 중국 동전들인데 마한 단계 유적으로 늘 거론되는 해남 공공리 해총에서 출토된 이게 화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화천이나 화포, 대천 50 이런 것들은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일으켜서 만든 신나라 때 쓰던 동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주 산지항뿐만 아니라 거문도라든가 해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내륙에서도 자주 출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삼국지에 나와 있는 그 풍요로운 인간 스토리가 펼쳐지던 시대에 마한 사람들의 삶이 같이 펼쳐졌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한 사람들도 그 시대 중국 사람들이 가졌었던 똑같은 그러한 인간사를 영위하고 겪고 생각하고 느끼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수전은 한나라 때 거고요. 오수전의 숫자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아마 1점 몇 그램 정도 되는. 그래서 마한 시대의 문화는 정말 우리하고는 시간적으로 까마득이 떨어져 있고 기록이 없어서 도저히 더듬어 볼 수 없는 그런 뜬구름 속에 있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늘 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해 가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마한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마한은 곧 삼한입니다. 삼한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앙이나 변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을 못했어요. 그 단계에서는. 마한이 지배적인 국가였고 중심적인 국가였고 백제나 신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마한 왕한테 와서 조공을 바치고 아련을 하고 가야 되는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국가였다. 그리고 이 마한이 중심이 돼 있었던 삼한 시대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고 그렇게 쓰여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시 그
마한의 한을 쓰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런 이름이 있기 전에도 그냥 사만이었어요. 마한, 진한, 변한이 있을 때만 사만이 아니라 마한, 진한, 변한이 사라진 다음에도 늘 우리나라의 이름은 사만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고종이 이제 하도 그 중국하고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힘드니까 독립국을 선포하잖아요. 대한제국이라고는. 그때 이름을 조선을 버리고 한으로 바꾸잖아요. 바꾸면서 그 대한제국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그대로 이제 왕제는 버리고 제국은 버리고 공민국가, 공화국을 지향을 했으니까 그 제자를 버리고 민자로만 바꿨을 뿐이지 그 이름을 그대로 썼고 그것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나라 이름이 다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 고려시대 마찬가지, 조선시대 마찬가지, 통일신라 시대도 우리나라 이름은 사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만정통론이라고는 역사적인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은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가 아니라 사만이고 사만의 중심이어서 마한이다. 이거는 이제 기자조선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기자조선까지 유교 안에서는 기자가 존경을 받는 유학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동쪽 동이의 땅으로 갔다. 여기 이제 사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준왕이 위만한테 나라를 뺏기잖아요. 위만이라고 한 사람이 북상투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지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준왕이 쫓겨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한의 땅으로 와서 마한에 와서 왕노릇을 했다. 이 기록이 이제 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약간 좀 경사된 관점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의 정통은 사만이다. 그 중에서 중심이 마한이 우리나라의 정통이다. 이게 이제 역사에서 정통론인데 뭐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뭐 발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려나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우리 역사에 정통 줄기가 있다는 거죠. 뭐 사만이라든가 사만 광록대부라든가 여기 사만을 남을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그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있죠. 용비어창가. 그런 데는 사해를 누구를 줄 것인가. 이게 대꾸로 되어 있는데 앞에 문장은 사해를 영글 주리여 그 다음 뒤에 문장은 사만을 남을 주리여. 내 바다를 우리는 북해는 없지만 북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천지라는 뜻입니다. 천지. 내 바다를 누구를 줄 것인가. 우리 태조 이성계가 가져야 될 땅이다. 이런 이제 정당성을 강조. 그러면서 나오는 게 그러면 하늘 아래 있는 땅은 사만인 것이죠. 사만을 누구를 줄 것인가? 이것도 조선의 태조, 우리 이성계 임금께서 가져야 될 땅이다. 이럴 때도 이제 나온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호는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만 북쪽에는 이제 조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교롭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조선. 이성계가 조선 만들기 전에 예전에 그 고조선도 조선이었죠. 말하자면 이씨가 왕을 대대로 한 이씨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 됐지 원래 조선이었죠.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북한에서는 조선을 국호로 고소하고 남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부터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의 원래 명칭이라든가 의미를 잘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잠부론이라는 책에서부터 이제 한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시경에도 한이 또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와서는 이제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명 중에서 이거는 다 그냥 보통 명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네 글자는 한 하나만 고유명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 최고 기록이 기술된 시대이고 그 시대의 중심이 마한이었다. 그래서 마한이 우리 민족사에서 갖는 의미가 잠옷 크다. 그리고 그 삼국지 위지 동이전, 위서 동이전에 한전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 갖고 있는 기록 자료로서의 가치 이런 것도 이런 의미가 있다. 문헌에서도 뭐 많이 보셔야 되는데 정말 꼭 봐야 될 게 이병도 선생이 369년으로 마한의 역사를 6갑자를 일거에 끌어내려놓은 마한 분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이병도 선생한테도 일단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이건 백제 사람들이 만든 원전 자료를 가지고 김부식이 썼을 겁니다.
김부식이 마하는 원조왕 27년에 멸망했다. 이렇게 왜곡해서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증거가 있는 게 백제 본기에는 원조왕 27년하고 우곡성에서 마한 장수 주군이 반란 일으킨 기록하고 그 기록 딱 나오고 그 밑으로 660년까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마한에 대한 기록이 마자도 안 나옵니다. 마자 밑에 점 4개도 안 나옵니다. 일체 없습니다. 없는데 신라 본기나 고구려 본기는 나와요. 그 뒤에도 마한이. 그러니까 김부식이 원전 자료로 썼었던 구삼국사의 백제 신찬이라든가 백제 본기라든가 뭐 백제 세가라든가 고려 인종 때까지 남아 있었던 백제 관련 기록에 이미 백제 사람들이 마하는 호랑이 담배 먹을 때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쓴 계기가 백제와 마한의 병합 과정, 아까 그 27년 기록만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두 성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 동안 당시에 공성전을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곡성에서 반란이 있고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군을 진압하는 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두관참시가 그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두관참시. 반란군의 지도자 주군이 자살을 하는데 캐내가지고 허리를 잘라요. 처자를 다 죽이고. 마한과 백제의 관계를 신라와 진안의 관계나 변한과 가야의 관계처럼 창관을 하고 한 사람은 죽순에서 대나무의 관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연스럽고 평화적으로 이어졌다고 그랬는데 진안과 신라 관계는 그랬는지 몰라요. 변한과 가야 관계도 그렇게 평화적으로 변한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가야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한과 백제의 관계는 단절적인 게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격심했고 통합에 대한 저항이 격심했고 그래서 이러한 서로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이 김부식이 참고했었던 구삼국사의 백제 본기의 기록을 이렇게까지 끄집어 올려서 마한이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까 이제 덕산리 그 반란고분군이 마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신창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입니다. 이거 악기고 배 짜는 데 쓰는 배틀이고 저거는 신발 만들 때 쓰는 신발걸이고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습니다. 이거 배농사 지었었던 벽껍질 자국이고 이게 이제 옷을 짤 때 썼었던 뼈로 만든 그 바늘이고 비단 헝겊 조각이고 그런데 이 신창동 같이 중요한 유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적은 아까 삼국지 위진 동의전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지를 실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료입니다. 아까 익산 사람들이 뭐 준왕이 그리왔을 것이라는 그 실학자들의 그 기록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마한의 중심지로 거론되고 뭐 전통적으로는 천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나주 반란고분 같은 거대한 봉토고분 같은 거대한 마한 단계 구조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물질 문화도 뭐 아산 박쥐문이라든가 뭐 있긴 해도 이렇게 다채로운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마한 그러니까 도대체 뭘 모르겠는데 왜 마한이 중요하다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한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중심을 우리가 가져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삼한시대의 중심을 천안이나 익산하고 해가지고는 경쟁이 안 될 정도의 풍부한 삼한 단계의 유적이 이 영산강 유역에 잘 남아있는 것입니다. 가장 늦은 시기까지 가장 긴 역사를 마한이 영위했었던 지역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근대에 현대에 있었던 우리 지역사회의 역사적인 공헌이라든가 성취 이런 것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우리가 가꾸고 보존하고 이거를 현양해 나가고 해야 되겠지만 이 고대사에서 제가 나주 있을 때 답답한 게 나주 사람들이 막 입만 열면 나주목 그래요. 나주목은 팔도에 8군데도 한 도에 목이 2개씩도 있습니다. 2개씩. 함경도, 평안도, 뭐 경상도
예, 나주목 같은 그런, 물론 나주목 유적을 조선시대, 고려시대 유적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런 정도의 유적은 전국에 15개나 있다. 이 한 단계 유적을 잘 이것을 중요성을 가꾸고 천안하고 익산하고 경쟁해서 여기를 3한 단계 유적의 중심지로 지금 땅속에 있는 그 수많은 주거지도 파내고 이렇게 하면 한 시대의 중심을 우리 것으로 그냥 만들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 사만시대 까마득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마한 그까짓 거 해봐야 백제한테 망했고 신라한테 망했는데 그게 뭔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 말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셨다면 마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앞으로도 마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